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덕고 국어를 맡은 김종입니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은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홈페이지에 탑재가 될 거라, 네. 그럼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성덕고 1학년 친구들과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좀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국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는 지금 이제 어머님들, 네, 맞아요.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사실은 문제가 그렇게 막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학습했는지 혹은 숙지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라면,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대입하고 이제 직결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줄 세우기를 합니다. 내신에서도. 그렇다 보니 변별력은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시기에 국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기가 있어요. 그 또 한 시기는 고3 때예요. 그러니까 그 고2 겨울방학. 왜냐면 이거는 좀 이유가 달라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건 고등학교와 관련돼서 공부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내신 좀 중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고3의 경우는 이거는 네, 수능입니다. 그런데 왜 좀 다르냐면, 지금 이제 고1 친구들이 이제 1학년을 경험하면서 국어 공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고, 아니면 한다고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점수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국어 공부에서 손을 놔요. 그러니까 아예 국어 공부를 안 한다기보다는 그냥 중학교 때처럼 하는 거죠. 시험 때문에 그냥 공부하다가 자습서 문제 풀어보고, 뭐 평가 문제 풀어보고, 뭐 왜냐면 학교에서 해주고 거기 자습서 있는 걸 읽어보면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문제를 푸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2학년 때 성적은 안 좋을 거야. 안 좋다는 얘기가 저 밑에 있는 등급이 아니라 한 3등급에서 그 다음에 5등급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특별히. 더 하는 게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2학년 때는 국어 점수 안 나오니까 이제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느냐? 수학하고 영어에 신경을 쓰죠. 근데 혹시 우리 친구도 있고 한데, 우리 부모님들 고인물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신세대시네. 아닌가요? 큰애가 있어서. 그렇죠. 고인물이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그 웅덩이에 고여 있어서 더 이상 변화가 없고 고정되어 있는 계층인 건데, 보통은 그 영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하고 영어의 경우는 1, 2등급이 잘 안 바뀌어요. 왜냐면 뭐 수학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나 영어 공부한 친구들 보면 그냥 특별한 거 안 해도 이제 그 등급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아무리 2학년 때 열심히 해도 생각보다 내가 2등급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어렵더라.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그나마 그래도 국어는 내가 공부를 좀 해볼 만한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지 않고 읽으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번 국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고3 때 이제 그 겨울방학 때 국어 공부를 많이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면 작년 수능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겠죠? 네,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럼 반대로 포기하는 시기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예요. 왜냐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럼 전에는 특별히 내가 학교 시험과 관련해서 국어를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이 정도 공부하면 성적이 나오겠지. 왜 나는 전에 공부 안 해도 이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이 정도 공부하면 당연히 그 이상이 나와야겠지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유를 따져보면 좀 다른 데 있어요. 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적당한 노력. 야, 이만큼이면 됐지예요. 이거는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팽배한 상황이에요. 내가 그전에 공부 안 했으니까 이만큼이면 됐겠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거는 자기가 느끼면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애들이면 아니지. 사람이면 다 그런 거 아닌가? 자기의 적은 노력으로 많은 보답, 보상을 요구하는 거. 저도 월급 루팡이 되고 싶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조금만 공부하고 성적 잘 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건 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잘못된 방법. 제가 이제 어제도 한 친구랑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공교롭게도 이제 성덕고 2학년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부터 저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건 아니고, 이번 겨울방학이 되면서 이제 학원을 옮겨서 이제 저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다가, 너 작년에 어땠어?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좀 안 나와서 일부러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작년 기말고사 때는 국어의 다른 과목보다 시간을 더 들였는데 점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 뭐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라고 물었더니 바로 나오는 말이, 문제 많이 풀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 많이 푸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적게 돼요. 뭐만 확인하는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하죠. 내가 뭘 모르고 그 모르는 걸 어떻게 알아들는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거 확인밖에 안 돼요. 문제는 필요한 만큼 풀어야 되긴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공부가 집중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지금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공부 방법도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일단 학습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보면, 중학교 때는 뻔합니다. 기본 개념 정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으로 이제 똑같은 걸 배워요. 그리고 이제 고2, 고3 때부터 이제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이 국어라는 과목이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요만큼 배웠으면 중학교 때는 요만큼, 고등학교 때는 요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보다 심화되고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확장, 심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우는 거. 반면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개념 심함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그 배우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먼저 중학교 때는 배운 제재를 통해서 너 이거 아니 모르니 정도만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하게 신경을 덜 쓰더라도 국어 점수가 생각만큼 낮게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80점 이상, 90점 이상이 나오죠. 반면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뿐 아니라 배우지 않은 지문, 제재가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면, 지금 모의고사, 수능의 경우는 배우지 않은 제재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신 시험은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배우지 않은 지문이 한 두세 개 정도가 나오는 거라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경우는 배우지 않은 것 중심으로. 지금 그 작년 수능 결과가 이제 점수가 낮았죠. 국어 언어 매체의 경우는 수학의 미적보다 표준 점수가 2점이 더 높습니다. 그럼 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사실은 이제 그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이제 수험생에게 좀 혼선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킬러 문제를 배제하겠다.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킬러 문제가 다 배제가 된 반면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독서에서 비문학에서의 킬러 문제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문학하고 선택 과목에서의 난이도를 높였어요. 특히 문학. 문학에서 지금 상위 오답률 5개 해당하는 걸 보면 사실 수능도 배운 거에서 나오긴 합니다. 뭐냐면 EBS 연계를 하니까. 그런데 오답률 높았던 5개 문제 모두가 비연계 작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익힌 거는 잘해.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덕고에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덕고 유형도 좀 살펴보고, 지금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어떤지를 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중학교의 문제인 거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등학교의 문제인데 딱 봐도 뭐 딱으로 자료는 없어요. 네. 딱 봐도 그냥 여기가 길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는 하나의 작품만 본 거라면 여기에서는 두 개의 작품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 단순하게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면 연과 행의 구별이 없는 자유시대 개념을 확인하는 거라면 지금 상승적 이미지, 하강적 이미지 개념을 바탕으로 이 개념에 따른 효과까지도 묻고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를 판단할 때 끊어서 좀 판단을 해야 지금 실수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 앞에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이건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성덕권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타이핑할 게 많아서 그냥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냥 유형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부 작품 성덕고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제 우리가 본문하고 이제 문제를 낼 때 그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지금 여기에서 시조라든지 아니면 작품의 일부의 발췌 구간을 발췌해서 5개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성덕고는 이런 방식보다는 1대1로 비교하는 방식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지금 윗글 본문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인데 이 보기는 이제 외부 작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부를 따와서 밑줄 쳐놓고 거기에서의 기능, 의미, 역할 이것을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는 것 이거는 일부 구간에 대한 거라면 얘는 작품 전체 그러니까 성덕고는 다른 학교는 보통 가나다 지문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 지문 그 안에 여러 개의 지문을 쓰는데 성덕고의 경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한 지문 써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다가 이렇게 보기의 형식을 통해서 바로 비교 대조할 수 있게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얘도 감상이 좀 돼야 어떤 점에서 공통점인지 차이점인지를 처리할 수 있겠죠. 다음이에요. 서술형 문제인데 재작년까지는 서술형이 어려웠습니다. 까다로웠어요. 왜냐면 지금은 서술 방향이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요. 작년에는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문제 예상되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보기랑 조건을 주고 끝이었어요. 여기가 서술 방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을 구성해야 됐죠. 그러니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아이들에게 조금 많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형식을 아예 주고 키워드를 채워 넣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쉬워진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 문제가 그리고 그 전에 문제가 성덕고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문제를 마음 먹고 내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내신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면 외부 텍스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다 읽어낼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조금 수월하게 내시더라고요. 서술형 문제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일종의 힌트예요. 그러니까 개념어를 좀 풀어서 설명해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조건을 제시해 준 건데, 이게 그 전에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술 방향을 주긴 했지만, 이게 서술형 문제, 서답형 문제인데, 지금 이 보기에 있는 작품이 시험 범위 외의 작품이에요. 시험 범위 외의 작품으로 서술형 문제를 낸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아이유의 노래의 일부를 따온 거긴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사는 아니겠죠? 대중가요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 지금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죠, 많이. 근데 작년에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경향은 안 바뀌더라고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아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내주기는 하지만 그 취지, 방향은 같습니다. 그냥 1대1로 우리가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작품하고 지금 비교대조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유형이 많지가 않아요, 성덕고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도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클리닉을 통해서 상담을 하건 아니면 이제 입학 상담을 하든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면 일단 배운 거에서 이제 틀린 경우들을 보니까 문제나 선택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내가 과제 하듯이 혹은 학원에서 테스트 보듯이 타성으로 그냥 문제 안 보고 선택지 보고 판단.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주의를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집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두 번째가 쉽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대로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선택지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문장이 이제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도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맞는 단어인데도 틀린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외운 대로만 선택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개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배우지 않은 제재는 당연히 기본적인 감상력이 좀 떨어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돼요. 얘는.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아까 전에 이제 보기 문제 말씀드렸는데 보기 유형은 본문과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됐을 때 지금 본문에서 한 부분을 따오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한 내용을 따오죠. 이렇게 이제 선택지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도 이렇게 판단해야죠. 여기까지 읽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문에 구현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면 뒤에 걸 읽고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보기에 언급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럼 이렇게 확인을 하면 끝난 게 아니죠. 세 번째. 이 둘의 관계가 지금 1번하고 2번의 관계가 적절한지도 따져야 돼요. 이런 단계별로 좀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안 와요. 알아도 이게 그냥 선택지 보고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 목표와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인 능력을 조금 닦을 필요가 있겠다. 기초 실력. 이거는 윈터 때 국어 공부를 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뭘 할 거냐면 문제 해결력 토대를 쌓으려고 해요. 국어도 알아야 해요. 여기서 안다는 건 내가 이해했다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머니께서 설명하면 지금 어떤 흐름인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죠. 근데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에게 똑같이 설명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해와 아는 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착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머니께 좀 질문을 드렸죠. 제가 수업을 하면 아이들에게 좀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많이 하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대중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 사실은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 인물, 특정 친구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그 친구에게 뭔가 면박을 주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아이들이 또 그런 것도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친구에게 물어봤지만 이 친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이 묻는 거다. 내가 묻는 말에 머릿속에서 그 대상이 떠올라야 아는 거지 그거를 모르면 떠오르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 또는 제가 이제 하다가 중간에 써보라고 합니다. 질문한 거, 야 그래서 답 거기다가 써봐. 쓸 수 있어야 돼요. 못 써도 상관이 없어요. 틀린 것도 상관이 없어요. 써야죠. 그래야지 내가 뭘 몰랐는지 뭘 아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알게끔. 그 다음에 안다고 해서 문제 잘 푸는 거 아닌 거 확인했잖아요. 선택지 판단 훈련. 이거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훈련을 아마 요거 지금 이제 그 전체 요강이 들어있는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첫 2주는 여기에 좀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첫 2주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선택지 판단 훈련이에요. 지금 앞으로 너네 문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것들 알아야 돼 라는 걸 깔아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려야 아 내가 지금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이들이 알죠. 그래서 요거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려운 문제들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부 작품 연계 그 다음에 보기 문항에 대해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이상이 되려면 외부 작품과 보기 문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보기 문항 아까 전에 외운 대로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보기 문항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거든요.
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건데 그것도 좀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좀 심화된 문제까지도 수업 중에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런 것들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개념 숙지와 선택지 판단 따로 이거 준비해서 2주간 집중 훈련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이 교사형 교과서라고 하는 건 우리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그 전달 매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한번 풀어봐야죠. 지금 이제 작년 혹은 재작년 그 문제와 유사한 것들을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게 이건 뭐 일반적이죠? 이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어느 학원에 가서나 비슷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저의 특장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스트.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기출문제를 변형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선택지를 다 하나하나씩 쪼갤 겁니다. 이 오지선다의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사실은 5개를 묻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만 알아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는 거냐면 다음 보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내요. 그런데 우리 성덕고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매년 다른 거잖아요. 지금 이 유형은 어렵다는 건 선생님 다 압니다. 난이도 조절용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1학기 성적을 내고 그 다음에 2학기 성적을 내는 거니까. 그러면 이번에 좀 성적이 높아.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그냥 오지선다로 공부한 친구들은 그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택지를 다 쪼갤 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지는 지금 기출문제를 반영하거나 제가 내용을 더 추가해서 2, 3학년 수준으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재밌는 건 OX인 거니까 그날따라 내가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찍은 족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애써서 낸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테스트와 연계된 저는 클리닉, 수업도 수업이지만 클리닉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클리닉을 할 거고 그래서 일정을 최대한 조율할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점검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푼 것들을 이제 지참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 요 앞에 그 문제예요.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거 아는지. 여기 음성상징어. 얘가 개념어인데 그 개념어 너 알고 있어? 음성상징어의 종류 2가지가 있습니다. 의성어, 의태어.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써. 못 써?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예까지.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 다른 작품을 고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아, 그래야지 정확하게 음성상징어를 아는 거죠. 거기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옳은 선택지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근거가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 이게 국어 문제를 감으로 푼다고 하는데 절대로 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국어의 답은 지문과 문제에 있다. 답의 근거는 항상 본문이나 보기에 있어야 합니다. 그걸 스스로 인지할 수 있어야죠. 그 판단 없이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높이 오를 수도 없을 뿐더러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통해서 오르면 밑줄 쳐. 옳지 않다면 틀린 구간, 여기서 틀린 구간 어디야? 밑줄 쳐. 아니면 그거 고쳐. 아니면 그게 왜 틀렸는지 써봐. 이래야지 확인할 수 있죠. 아, 얘가 이거를 이해했구나. 그러니까 수업만큼이나 클리닉, 테스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지금 어머님들께 이제 문자,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이제 전달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부모님들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지금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 그 약속을 드릴 거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이제 국어 공부를 많이 포기하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국어 공부를 많이 포기한다고.
저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최소한 국어 공부는 포기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했으면 그 공부한 것에 대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김종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사회하고 한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용욱 강사라고 합니다. 국영수사가 다 들으시느라고 되게 지치실 것 같은데 좀 이제 압축적이고 좀 이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이렇습니다. 네, 지금 한국사 통합사회 전공은 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을 이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바로 저번 2월에 졸업을 할 겁니다. 네. 현재 이제 메가스터디 러셀에서 지금 통합사회 한국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치투각, 그다음에 이제 족보닷컴 통합사회 출제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성덕고반은 토요일날 4시에서 7시로 일단은 잡아드렸고요. 시간 그 설명에 진행하기 앞서 너무 좀 너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중학교 때의 성적과 고등학교 때의 성적에 대한 어떤 차이점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절대평가,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는 점이죠. 절대평가는 일반적으로 할 때 90점 이상이면 A등급 처리를 받고, 상대평가는 이제 1등부터 꼴찌까지 어떻게 쫙 나열시켜놓고 여기까지 1등급이야, 여기까지 2등급이야, 여기까지 3등급이야,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의 성적을 고등학교 걸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도덕, 역사 A등급이 받았던 친구가 고등학교 걸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3, 4등급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긴 줄세우기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성적은 아무래도 좀 가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앞에 거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바로 사회, 역사, 도덕 있잖아요. 전날 공부해도 바로 A등급이 나옵니다. 아이들 대부분의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중학교 때는 사회, 역사, 도덕 그냥 전날 공부해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학을 가는 방법이라는 좀 이제 얘기를 개괄적인 얘기를 넣어드렸어요.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시와 수시로 나뉘어 있는 건 아실 거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이제 종합전형이라고 있죠. 요즘 이게 여기서 제일 많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 보통 고등학교 내신에서 2.5등급 이내로 들어야만 보통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가장 중요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시 2.5등급, 내신 2.5등급과 대체 통합사회 한국사의 연관성이 대체 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인데요. 바로 단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통과, 통사, 한국사를 비교해 보면은 국어 8단위, 통사 8단위, 한국사 6단위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어 3등급과 통합사회 3등급은 똑같이 반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국어 1시간 공부한 거랑 통합사회 1시간 공부한 거랑 어디가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통합사회가 가성비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애들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그리고 등급을 딱 맞아요. 4, 5, 4, 5 막 이렇게 나와요. 1,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나왔어요. 통사, 한국사 전날 공부해가지고 다 4, 5 막 이렇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걸 언제 깨닫냐면 1학기 때 깨달아요. 그리고 2학기 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부터 좀 방향을 좀 바꿔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통합사회 한국사 강의한 지 거의 한 8년, 9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고등학교 때까지 갖고 가는 바람에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요, 이걸 똑같이 적용해보면 국어, 수학, 영어 111, 통합사회 한국사 556 이렇게 나왔어요. 내신 평점 합치면 몇 나올까요? 4.8 나옵니다. 아무리 내신이 국영수가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통합사회 한국사 망치면은 이게 단위수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꿔서 하면 애들이 국영수는 다 열심히 할 텐데 이거는 생각보다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럼 이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 조교인데요. 제가 이제 중계동에 있는 좀 이제 내신이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조금 빡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친구가 뭘 잘하면요, 물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통합과학은 항상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국영수가 조금 애매했어요. 2, 3, 3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통합사회 한국사를 좀 단위수가 높다는 거를 알고 전략적으로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팠습니다. 합치니까 내신 평점이 2.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가 보통 2, 3등급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지금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 2달 동안의 시즌, 크리티컬한 시즌 속에서 이거 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바꿔서 미리 좀 준비를 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신 가서 이제 따면은 보통 한 2.4 여기서 1, 2등급은 금방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안 한다는 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이제 갔던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이 대체 단위수가 8단위고 한국사는 6단위 대체 어떤 과목인가 이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통합사회는 총 5개 교과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좀 볼게요. 고등학교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들은 통합사회 한국사는 공통교육과정상 무조건 배우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뒤 밑에 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9개의 선택 과목이 있죠. 자녀분들이 만약에 문과다 이과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문과 친구들은 9개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 2개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수능을 치셔야 돼요. 만약에 2학년 3학년 때도 내신 때를 1학년 2학기 때쯤 어떻게 합니까?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과목 개설이 되면 여기서 이제 내신을 따게 되는데 그럼 이 과목과 이 과목과의 연관성이 대체 뭘까요? 통합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사실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이 9개에 있는 과목의 핵심을 뽑아가지고 만든 과목이 바로 뭐예요? 통합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가시면은 통합사회 선생님은 몇 분이 들어오실까요? 바로 3분이 들어오십니다. 첫 번째 윤리 선생님이시고요. 두 번째 지리 선생님, 세 번째는 일반사회 선생님. 이 선생님은 각각의 전공이 다르세요. 윤리 전공하신 분이에요. 윤리 교육을 전공하시고 일반 사회를 전공하신 분이고 지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은 어디를 또 들어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들어가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 윤사 가르치다가 1시간 들어가고요. 지리 가르치다가 여기 통합사회 1시간 들어가고요. 일반사회 가르치다가 1시간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럼 이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사들은 분명히 어떻게 돼요? 줄 세우기를 해야 돼요. 한 학년에 100명이에요? 그럼 1등급이 4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등급이 20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1등급이 뜨질 않아요. 2, 3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사가 심할서를 써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별력을 내야 되겠죠. 변별력은 어디서 갖고 올까요? 바로 여기서 갖고 온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부분을 교묘하게 꼬아내서 고등학교 1학년 것처럼 보이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고3 개념이라는 점이죠. 그럼 뒤에 걸 한번 좀 가볼게요. 자, 봐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제 설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합사회의 대체 9개의 단원 중에서 대체 고등학교 3학년 사회탐구 과목과의 연계성이 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총 다 9개 단원 중에서 첫 번째 보세요. 생활과 윤리 과목과 연계가 됩니다. 이게 제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세계지리, 생윤, 한지, 그 다음에 4단원, 5단원이 가장 큰 핵심인데 여기는 그냥 통째로 정치와 법이라고 하는 과목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4단원을 펼쳐보시면 헌법 내용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얕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줄 거예요. 부교재 같은 걸 나눠주면요. 딱 보면 어떤 느낌? 이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자습서에도 없고 평가 문제집에도 1등급 만들기, 자이스토리 어디 뒤져봐도 없어요. 왜? 고1 거니까요. 어디 있을까요? 고3 거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변별관. 두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경제입니다. 바로 뭐예요? 외워서 안 풀리는 부분이에요. 수학 문제가 좀 들어갑니다. 무역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이제 약간 비례식 부분도 좀 들어가게 돼 있는데 문과 친구들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고3 경제 과목과 똑같이 냅니다. 이거를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대치동은요. 애들이 2008년생이잖아요. 200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제시험을 그대로 갖고 와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변형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변별력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관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성덕고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괄적인 정보를 보고 좀 이제 좁혀 가볼게요. 난이도는 한 3개 정도 되고요. 여기서 교과서의 세부적 내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교과서를 펼치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프린트가 들어갑니다. 이 외부 자료라고 하는 이 프린트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고3 내용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럼 아까 통합사회는 크게 일반지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윤리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3개년 기출문제를 다 분석한 결과 고1 개념은 보통 윤리 에서는 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일반 사회와 지리가 고3 개념에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학교 선생님은 학교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회하고 지리 파트는 이 프린트 외부 자료에 있는 거에서 갖고 오고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분들이 조금 어떻게 학교에서 조금 소위 말하는 실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게 내기 때문에. 그럼 객관식의 배적은 다 똑같습니다. 80점, 그 다음에 세문항 20점인데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 특징은 고3 난이도가 존재를 해요. 이게 이제 어디 거 있는 거냐면 통사 9단원의 문항에 있는 인구 부양비. 그러니까 요즘 이제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있잖아요. 그 해당 뉴스에 나오는 단원을 통째로 대단원에서 배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똑같이 고3에 있는 한국지리 문항 있죠.
이게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문제를 변형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인구 부양비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서울과 대구와 광주. 이런 부분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 노령화 지수와 총 부양비에 관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점이 첫 번째 일반 사회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서답형 문항이 20점입니다. 총 3문항인데 뭐뭐이다. 교과서의 디테일한 부분을 좀 찾으셔야 되고 이거는 뭐뭐이다라고 정책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뭐뭐이다라고 써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아마 20점이다 보니까 여기서 변별력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여태까지 봤습니다. 첫 번째, 고3 난이도가 존재를 한다는 점이고 서술형 문항이 20점이다.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한국사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사는 총 9가지의 교과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뒤에 봐보시면은 총 4가지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단원. 첫 번째 봐보시면 전근대 한국사에 의해 근대 국민 국가 수립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상 한국사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5,000년 역사 중에 4,800년 역사를 여기다 다 때려박았다는 거예요. 선사시대서부터 조선시대 세도정치까지요. 바꿔서면 교육과정상 아이들의 근현대사 학습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하고 1단원의 전근대사 비중을 압축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년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여기다 다 때려박았거든요.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왠지 알아요? 옛날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는 한국사를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한 달 동안 거의 고려시대를 배우고 뭐 2달 동안 조선시대를 배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고려시대를 1시간 만에 다 끝내버려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어디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5,000년 역사 중에 4,800년 역사를 여기다 다 때려박고 3단원은 봐보시면 일제강점기거든요. 일제강점기 역사가 36년이에요. 그러면은 여긴 양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고요. 여기는 질적으로 조금 애들이 버거워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1학기 중간 그러면 시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애들이 어려운 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이 파트는 36년의 역사상 굉장히 단체하고 연도가 많아요. 좀 특징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난이도는 이제 학교 프린트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고요. 30문항 100점이고요. 7문항씩 30점, 3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딱딱 말았잖아요. 맞아 떨어집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그러니까 전근대사, 개화기, 일제강점기, 현대사. 일제강점기 파트 제가 직보를 작년에 성덕고를 했었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애들이 많이 버거워 하더라고요. 보통은요. 자, 기출문제를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자료에 대한 분석. 굉장히 그래도 기본 내용과 교과서에 충실한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조금 변형을 하는 과정상 통합사에 비해서는 한국사가 난이도가 조금 쉬운 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과서를 보시면 이게 해내메드 교과서인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에서 한 2-3문항 정도 출제가 돼요. 어떻게 바꾼지 알아요? 여기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단어 하나를 싹 바꿔요.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외우셔야 되는 점이 있겠죠. 근데 한국사를 학습하실 때 가장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애들이 그냥 이걸 소설책처럼 읽히지가 않아요. 역사라는 거는 이게 그 시대의 상황과 시대적 흐름이 같이 받쳐줘야지 이걸 소설책처럼 막 때려박는다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뼈대가 없고 그냥 살덩이만 막 붙이는 느낌이에요. 뼈대를 갖추고 난 다음에 살덩이를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과서의 가장 큰 이게 소설책처럼 읽히게 돼 있다는 게 가장 좀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단점이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시면 서술형 20점 3문항입니다. 이다라고 끝나는 서술형 문항이 3문항이 있겠죠. 이건 반민특위가 실패했던 이유 2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부분 이런 거에서 이제 변별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여태까지 이제 문제점은 앞에 있던 통합사회는 성덕고의 통합사회 변별력은 고3 사회탐구 과목과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일반 사회 과목.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지리 과목. 한국사는 뭘까요? 바로 교과서에 있는 디테일함 이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을 잡으시려면 이 2가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커리큘럼이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개념 완성 과정 이 학원에서는 제가 지금 수업을 개설하고 있지 않지만 메가스터디 러셀에서는 지금 아이들 25명을 데리고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기본 개념 과정이 아까 말씀했던 고1 과정이고요. 이때 이제 내신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3 심화 개념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좀 디테일하게 좀 가볼게요. 제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반복이에요. 통상국사는요 계속 반복을 시켜주셔야 돼요. 머릿속에서 아이들이 질리도록 반복해요. 수업 한 번 하고 땡 하고 끝나면 절대 애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고요. 공부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교재는 크게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교재, 부교재, 과제집.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고1 개념과 고3 개념의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주간지예요. 매주 나가는 주간지는 학교별 기출문제 분석본과 그 기출문제에 관한 학교별 5개년치 기출문제를 변형한 자료를 이제 드리고 있어요. 이거 제가 거의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교과서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에 들어가 있는 고1 개념과 더불어서 이건 애들이 좀 상대적으로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수능 문항 언제 또 찾아가지고 거기 연계되는 걸 다 찾습니까? 제가 이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찾아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고3 내용과 더불어서. 그럼 예를 들면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1 개념 뭐가 나올까요? 교과서에 2단원 가보시면 열대기후라고 있어요. 근데 열대기후만 간략하게 써 있어요. 근데 열대기후만 간략하게 출제를 하지 않겠죠. 프린트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고3 열대기후. 고3 거에는 세계지리에는 열대기후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특징까지 보셔야지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념까지 커버를 할 수 있게끔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판서와 PPT, 교재 빈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교재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놨고요. 아이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게끔 진행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사나 이런 교재 같은 경우는 항상 다 여기다 빈칸을 채우게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복습이에요. 학원에서 복습 노트를 작성하고 집에서는 복습 노트라고 제가 따로 만들었습니다. 복습 노트는 똑같은 별거 없어요. 앞에 있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한번 채워보는 건데 예를 들면 수업이 9시 반에 끝나요. 30분의 시간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30분 동안 학원에 남겨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빈칸을 채우는 거를 진행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퀴즈를 하고 왜냐? 통상국사는요. 바로 수업 학원에 다녔잖아. 학원에서 당일날 과제까지 끝내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왠지 알아요? 국영수학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과학도 해야 되고요. 선행도 해야 됩니다. 통합사의 한국사는 최대한 저도 국영수를 공부한 사람이고 저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그날 공부한 거 그날 복습까지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모습으로 저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왠지 알아요? 에빙하우스의 곡선에 따르면은 그날 다음날 지나면은 기억 저장력이 80% 이상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좀 중점해서 마련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복습 노트, 학원에서는 복습 노트를 작성하고 집에 가서는 복습 노트라고 해가지고 따로 다시 한번 또 내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시에 그 다음날 불러서 3월달이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11시에 줌으로 부릅니다. 줌으로 뭘 할 거냐면은 그 학교 기출문제와 관련된 분석본 있죠. 2020학년도 기출 5번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의 패턴을 보면서 그 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좀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변형 문제와 더불어서. 이거를 계속 중점적으로 파다 보면은 그 한 학교 기출문제의 선생님, 출제난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경향성을 띠고 있는지까지 자료를 알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본격적인 내신에서 여러분 어머님들이 사교육을 듣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이 이 학원 강사가 그 학교 선생님의 전문가인가 아닌가가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그래서 과제는 총 고1 교재와 고1 개념과 고3 개념,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최적화된 자료까지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점수는 매번 학원에 와가지고 그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테스트 학부모에게 전송이 됩니다. 이건 좀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결과입니다. 제자들의 결과입니다. 사실 제가 좀 이제 강사를 하면서 사실 좀 이제 저는 겸손의 미덕이라고 항상 이제 가지고 있는데 제 자랑하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고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퀘스천 좀 몇 가지만 좀 받아볼게요. 저 선생님만 말대로 하면 과연 점수가 잘 나올까? 그 학교 내신 커리큘럼에서 매일 체계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거의 이제 제가 강의를 한 지는 지금 단과 강사로 들어온 지는 6년 차 정도 됐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조 강사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이제 10년 했으면 거의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애는 공부를 잘 못하는데 저 선생님 반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통합사의 한국사는요,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과목이에요. 국어나 영어는요, 공부 열심히 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뭔지 알아요? 이건 3등급의 아이가 나왔어요. 3등급만큼 공부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와요. 왠지 알아요? 공부를 한 만큼 나오는 건 정직하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반복시켜 드릴게요. 계속요. 주기적으로. 그래야지 머릿속에 들어가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애는 그닥 성실한 편이 아닌데 선생님이 책임을. 저는 아이의 상황과 경험에 맞게 등원의 학원에 시간을 조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과제를 잘하시는 친구는 그 친구는 그냥 보냅니다. 왜? 알아서 잘하거든요. 한 1, 2주만 파악이 바로 딱 가능해요. 근데 2, 3주부터 이 친구는 계속 주기적으로 과제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남겨가지고 과제를 다 끝내게끔 합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탐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30분이면 과제 끝냅니다. 그래서 끝내고 학원을 시킵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부담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수업에 갈 때 원칙은 최대한 학원에서 끝내기. 원칙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이마다 유두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연예인이잖아요. 엄청 바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등에 대해 나요. 어떻게 잘해요. 자, 매일매일 그날 수업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 문자가 전송돼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데일리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건 아이들이 사실 싫어해요. 엄청요. 그래서 통과, 패스 페일 구조로 좀 바꿨어요. 이제 70점 이상, 몇 점 이상이면 통과시켜주고 문자를 안 보내는 조건도 가끔씩인데 페일, 그러니까 테스트가 일정 부분의 점수가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냥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보내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제를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 수업 태도를 어땠는가 이런 거는 매일매일 피드백 문자가 전송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선생님이 두 번 들어갔는데요. 저 선생님 우리 학교의 학교 전문가 맞는가? 이 학교 기출문제를 토대로 매일 새벽 4시까지 콘텐츠 작업에 몰두를 합니다. 작년에 2학기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직보를 하면서 성덕고의 통합사회 한국사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훑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파악하고 설명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어머님들이 이제 맡겨주시면은 충분히 이 학교 기출문제를 보면은 제가 지금 내신만 굉장히 오래 했고 대치에서 지금 4년째 하고 있고 중계동과 학군지에서 내신을 굉장히 좀 많이 한 선생님으로서 보면은 압니다.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어디서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그 제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표는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8단위와 6단위 합치면 14단위거든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절대 전날 공부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자녀분한테요. 이거 저는 제 설명을 듣는 학부모님과 제 설명을 듣지 않은 학부모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꼭 가지고 가세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학원 수강을 하든 안 하든 전날 공부하는 습관은 지우셔야 돼요. 사회, 역사, 도덕 공부처럼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후회합니다. 왜? 내신 여기서 64단위 망치면요. 내신이 4.8 나와요. 나머지 다 111 나온다는 조건으로요. 자, 그래서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호연지기의 장태호 수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름이 호연지기가 뭐냐 이렇게 싶으실 것 같기는 한데 저희는 지금 수학을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방지현 선생님이랑 팀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아무래도 토요일이다 보니까 수업 진행 중에 저만 이렇게 오게 된 점 좀 일단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에 대한 짤막한 소개를 먼저 좀 진행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저 이름은 장태호 수학 선생님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강동구에서 한영고로 나와서 좀 입시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방지현 선생님께서 는 이제 광문고로 나와서 좀 입시에 성공을 해서 저희가 다시 뭉쳐가지고 일단 강동구 후배들을 위한 좀 수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설명회 같은 경우는 총 크게 보면은 3가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수학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이랑 다르게 각각 학년별로의 어떤 수학 과정들이 있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어떤 수학의 로드맵과 함께 성덕고는 그럼 이제 어떻게 각각의 2학년 때와 3학년 때 수학에 대한 편제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 수업의 어떤 특색들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한 시간표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설명들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모든 학교들이 대다수들이 이러한 과정을 따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수학상, 2학기 때는 수학하. 여기서의 어떤 학교들마다 조금의 어떤 특정 정말 학교들이 수학상하를 같이 나가는 학교가 있는데 성덕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수학상, 2학기 때는 수학하 나가시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는 수학원, 2학기 때는 수학2가 나가게 되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능의 수학 과목 선택 과목인 기하, 미적, 확통에 해당하는 선택들이 이제 학교들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성덕고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과 3학년 때 어떠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덕고 같은 경우는 기하가 선택 과정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가 2학년 1학기 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와 2학기 1년 동안 통년으로 진행이 되고 각 학기마다 2학년 1학기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단위수가 2단위로 편제되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도 그 다음에 2단위로 해서 1년 동안 4단위에 해당하는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되 다만 기하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 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평가로 등급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이제 80점을 넘으면은 이제 A등급 70점은 B등급 이런 선택 과목으로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과 문과에 대한 구분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여 같은 학교에서 지정을 하여 지정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학생들이 다 확통 수업을 듣게 돼야 되는 수업으로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의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미적분 또한 2학년 기하와 마찬가지로 선택으로 진행이 되되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이공계들이 미적분을 선택을 하는 만큼 얘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제 상대평가로 등급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떠한 이제 수업에 대한 대비들이 어떻게 진행되게 돼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일단은 지금은 오늘 3월 내신 대비 개강에 대한 수업이지만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다음 학기에 진행되게 되는 양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학기는 수학상, 그 다음 이제 2학기 때는 수학하에 대한 대비들이 당연히 그 이전에 여름방학 때 조금 선행이 진행돼야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수원과 수투들이 각각의 학기들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 학기에 대해서 이제 방학 때 이에 해당하는 빌드업을 잘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팜플렛에도 나와 있는 저희 수업에 대한 어떠한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희 내신 대비 프로세스는 크게 A, B, C, D 단계로 나와 있는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어딕트, 그냥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학이라는 과목을 많이 어려워하고 꺼려하는 만큼 일단 저희는 이제 학생들과 조금 유대관계를 맺어가며 수학에 대한 어떤 흥미들을 이끌어내는 그냥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빌드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저희가 이제 학기별로 다음 학기에 진행되게 되는 과정들에 대한 빌드업을 해나가는 과정, 즉 다음 학기에 진행되는 어떠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개념과 유형들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 저희가 이제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해당되는 단계들은 이렇게 C단계, D단계에 해당하는 클로즈업 디테일링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일반적으로 한 7에서 8주 정도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7, 8주 동안 진행되게 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겠는데 클로즈업 단계가 첫 개강 이후에 3에서 4주 동안 이 부분들은 이제 학교의 어떠한 이제 내신 대비의 과목들 뭐 이제 단원들마다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은 3에서 4주 정도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남은 이제 한 3주에서 또 마찬가지로 4주 정도가 이제 디테일링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예비고1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학부모님한테 조금 제가 많이 받는 이제 문의받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럼 내신 대비 때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클로즈업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빌드업 단계 방학 동안 뭐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수학상을 지금 겨울방학 때 그래도 하고 있을 겁니다. 또는 수학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클로즈업 단계에서만 그래도 조금 더 다시 개념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그 개념들에 대한 정리에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실전에
이제 학교에서 출제되는 좀 이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어떤 심화 개념들과 함께 좀 더 핵심 유형들을 다뤄지는 단계가 클로즈업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디테일링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어떠한 차이점, 뭐 이제 성독고 같은 경우는 성독고의 학교 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그 다음에 마지막 변별력을 해당하는 어떠한 1등급 변별 문항 풀이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어떤 수업에 대한 그 각각에 해당하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고 나면은 그런 모든 숙제들이 채점이 진행된 이후에 그런 정오, 그러니까 정답과 오답들이 모두 다 이제 저희 서버에 뭔가 등록이 돼서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서 데이터로 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운 문제들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거는 사실은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쏟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자기가 계속해서 틀리고 나가 있는 문제들, 그리고 사실 여기는 학생이 한 명 있긴 해.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라면은, 학생은 혹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그쵸, 만들어 본 적은 있는데 혹시 유지가 잘 되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에 대한 학생들이 그 오답에 대한 정리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오답 관리들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매번 과제를 내고 또는 매번 시험을 보는 것들에 대한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 항상 오답 과제들이 따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뭔가 따로 정리하지 않도록 과제들로서 저희가 유인물로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업이든 또는 어떠한 이제 개별적인 질의응답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면은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 구조로 똑같은 사고 과정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답 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떠한 오답들에 대해서 항상 1+1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문제를 틀리게 되면 오답 과제는 뭐 이제 20문제가 나가게 되면서 끝까지 자기가 조금 취약한 유형들을 이제 시험 대비 직전까지 데이터 기반을 관리를 해서 계속 추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앞에 저만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방지현 선생님도 있고 저도 있고 그리고 저희 두 분이 모두 이제 수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을 바라볼 때 저도 이제 어떤 학생 한 명을 바라볼 거고 이제 방지현 선생님도 바라보고, 그리고 저희는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퇴근을 항상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면 다음 수업 준비,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학교에 맞게 뭔가 해야 될까,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특이 사항들을 서로 항상 공유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퇴근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한 명마다 저희가 어찌 보면은 두 선생님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지표들을 토대로 올바른 방향성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뒤에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한 시간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내용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학기 중에는 1:1 서술형 대면 첨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서술형은 상당히 깐깐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서술형들을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어 나가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작년에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 와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한번 던져서 이거 실제 학교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봐 라고 했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 줄은 아는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서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요 라는 어떠한 한국말들, 정말 수학인데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 수 없듯이 한국말들이 정말 그냥 국어들이 단어들에 대한 어떠한 이제 열거가 정말 많은 학생들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단어들, 나열은 결국 시간을 깎아먹게 되고 그 시간 동안 깎아먹은 동안 다른 문제를 틀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서술형들을 어떻게 쓰고 간결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적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제 보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경시대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증명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학적인 논리식들의 구조들에 대한 연습들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디테일링 단계 때는 이제 학교마다 어떠한 자료들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자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업들이 특이사항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설명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수업들이 매 수업마다 고화질로 촬영이 되고 있고, 제가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실제로 인강을 인강이랑 별다른 바 없이 이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항상 편집을 해서 그날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들을 그날 또는 다음날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저희가 복습 영상들을 학생들 메일로 링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의 연속성에 대한 측면으로서 보면은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인강을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어떠한 강사들마다의 어떠한 이제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연속성들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수업 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있었어, 또는 어떤 특정 유형들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날에 고화질로 복습 영상을 보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이라면은 저희 3월 달부터 진행되게 되는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조금 슬라이드 구성을 조금 먼저 제가 잠깐 바꿔서 저희 수업이 어떻게 무슨 요일에 먼저 진행이 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고1 통합반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는 이제 학교별로 학교를 나눠서 구별을 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인근 학교들 뭐 다 이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영어라든가 국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는 이제 어떠한 뭐 지문이라든가 범위가 다 다른 한편, 수학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항상 학생들이 본인의 어떤 실력이랑 객관화되는 어떤 진단을 토대로 그 수준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 수업 개강일에 분반 테스트와 함께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냥 입반 테스트 보고 점수가 안 돼, 너는 그럼 정규반이야가 아니라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태도와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저희의 진단을 토대로 심화반과 정규반으로 이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 수토 목일반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토에만 정규, 목일은 심화가 아니라 수토랑 목일 각각에 대해서 정규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수토반 같은 경우는 3월 6일 수요일날 개강입니다. 목일반 같은 경우는 3월 7일 목요일날 개강을 하게 되고, 각각 다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을 다 저녁 6시부터 6시까지 4시간씩 수업이 진행되게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별도의 무료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나갔던 어떤 진도에 해당하는 양 단원들이 있으면은 그에 해당하는 저희만의 자체 교재와 저희만의 어떠한 당연히 시스템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수준별로 어떠한 시중 교재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풀이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덕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성덕고 학생들 중에 좀 많은 학생들이 그 이제 명일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명일역 쪽에 있는 이제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명일역에 있는 학원들은 대다수의 학원들이 내붙이는 게 성덕고 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시중 교재 뭐 센 이런 거 풀고 그다음 뭐 1등급 만들기 풀고 이렇게 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풀이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런 학생들은 어디 가서도 뭐 당연히 시험을 잘 보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좀 자기주도적으로 어떠한 관리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관리들이 저희 수업의 특징에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거기서 더불어서 성덕고가 최근에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처음 이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교에서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가 항상 예년보다 조금씩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가하는 추세에서의 항상 2문항에서 3문항 정도는 합평기출 문제, 그러니까 저희 모의고사라고 하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출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저희 수업들도 함께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성덕고는 별다른 사실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은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특이사항이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이 시간 외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주 2회 그냥 수토만 만나고 목일만 만나느냐가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서술형 대명 첨삭에 해당하는 일주일에 1회를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되는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과제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진행되게 되는 시간들이 추가적으로 개설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서술형 대명 첨삭 같은 경우는 저희 수업이 직접 진행하는 방지현 선생님과 제가 직접 1대1 첨삭을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갔던 어떠한 진도에 해당하는 문항들 중에서 학교 서술형으로 출제될 법한 문제를 저희가 선별을 해서 일주일마다 과제로 한 3에서 5문항들을 이제 과제로 풀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이 서술형 적듯이 적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떠한 이제 1대1 피드백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거기서의 내용들은 이제 당연히 감점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수 개념들에 대한 정리도 함께 진행이 되며, 그 다음에 문제의 어떠한 조건들 파악부터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이런 사고 과정들까지도 조금 더 밀접하게 저희가 직접 1대1로 대면을 해서 첨삭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학생들이 서술형뿐만 아니라 좀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늘릴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진행되기 때문에 따라서 항상 수업마다 과제가 나가게 될 건데, 사실 과제에 대한 수행 정도는 학생들마다 너무나도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오는 학생들, 특히 뭐 오답들까지도 혼자서 스스로 잘 정리해오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과제들을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회가 아니라 또 따로 지정을 한다든가, 또는 쌤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저 좀 더 추가적인 과제들이라든가 추가적인 문제를 풀고 싶어요 하는 희망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체크업 클래스가 그냥 일종의 클리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저희가 2번, 3번 이상도 나와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질의응답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시간을 지정해 놓고 학생들 너네 다 와, 그냥 대다수의 학생들이 막 모여있는데 질문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밀접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 테이블을 만들어서 개강 첫 주에 수강 신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타임당 최대 인원을 4명으로 제한을 해서 저희 조교들 또는 저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 인원 4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과제들에 대한 추적들이 계속 끊임없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수업 시간표에 대한 설명이고,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수학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까다로워하고 싫어하고 막 포기하고 싶어 하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다른 과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질적인 어떤 탤런트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기질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각 과정들마다 좀 반복적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 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첫 단추를 잘 깨워서 어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2학년, 3학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호연지기 수업과 함께 이제 내신 대비 첫걸음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정된 시간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간단하게 이제 뭐 어떤 질문을 조금 받아볼까 합니다. 다음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신호 오기 전까지는 좀 질의응답 개별적으로 하실 뭐 내용들이 있다라면은 질의응답을 받고, 만약에 없으시다면은 네,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네. 학교별 통합 수업인데 네. 방자 마감 인원이 3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각 학교 학생을 다 30명까지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토요일반 각각 정규 심화반 하루 더 이제 마감까지 만약에 모인다고 치면은 60명까지 받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계획서에는 써져 있는데, 이제 수업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오게 되면은 지난번 수업에 대한 간단한 확인 테스트와 그에 대한 문제풀이가 이제 1교시에 만약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교시는 방전 선생님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성적은 네. 부교재 같은 성덕고는 부교재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프린트가 사실 어떤 프린트냐면은 뭐 사실은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어떤 주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학교 그 교재마다 교과서마다 출판사가 있잖아요. 출판사에서 조금 제공되는 추가로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용으로 나오게 되는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것들을 편집을 해서 프린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린트 같은 경우는 저희 마지막 디테일링 단계 때 이제 함께 진행이 되게 되며, 그에 해당하는 이제 변형 문제들도 이제 저희는 학교마다 이제 그렇게 배부되고 그것들에 대한 관리가 진행 중에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속도가 그렇게 문제 수준이 높지 않다고는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없어가지고. 네네, 그렇죠. 어느 문제집 기준으로
문제집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명일역 근처에 있는 그 대다수에 있는 학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사실 센이라든가 뭐 1등급 뭐 이런 블랙라벨까지도 안 가도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등급은 나올 수 있대.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는 거는 물론 그런 센을 푸는데도 그냥 또는 어떤 시중 교재를 푸는데도 좀 올바르게 수학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에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좀 과도기를 많이 겪거든요. 물론 거기서 얼마만큼 이제 고등학교스럽게, 그러니까 고등학생스럽게 어떤 고등학생스럽게 이제 어떤 자세, 태도를 취하는 게 이제 사실 1학년의 내신의 관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생한테 모티베이션이라든가 뭐 또는 이제 좀 학생들이 좀 싫어하면 뭐 과제들이 좀 안 해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관리가 사실 1학년 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이걸 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한용고를 나왔어요. 아, 네네. 선생님인데 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한용고는 왜 오래된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쵸. 패턴이랑 그런 게 딱 네. 사실 좀 그게 네. 파악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성덕고는 사립이긴 한데 네.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들이나 네네네. 수학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는지 아니면 그 좀 패턴화가 돼 있는지 좀 저가 그게 좀 궁금해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물론 성덕고뿐만 아니라 좀 이 인근의 대다수의 지금 학교가 사실 마찬가지기는 한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 다시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돼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난이도도 높이고 욕심도 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험이 이제 코로나 때에 비해서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예비 고1 학생들 중학교 때 이렇게 코로나를 겪고 오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저희도 지금 예비 고1 지금 인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조금은 학업 성취도가 좀 낮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도 자주 못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 관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고 그리고 좀 이제 중학교랑은 다르게 이제 대학 입시에 정말 직결되는 시험이구나 라는 자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덕고의 어떤 시험 특성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별다른 특색, 사실 시험에서는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그런 특색들이 진행이 되지 않고 특색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고난도 문항에서의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 이제 매년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컷은 혹시 사실 제가 이제 작년 1학년 1학기에는 뭐 이제 없었고 사실 그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성덕고 학생이 한 명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1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긴 했는데 한 80점 후반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전체 성적을 다 냈었을 때 수학을 그러니까 89점?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그 친구가 그래서 89점이고 90 초반에서 그 1등급 컷이 나뉘어졌다라는 정보만 얻었습니다. 네네, 그 친구는 아쉽게 2등급을 받았고 1등급 올라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찾아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외에 좀 성적 전반에 대해서 이제 2등급, 3등급까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조금은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또 다른 이제 바로 옆 학교에 대한 이제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생각의 차이에서 성덕고를 전담하게 된 생각의 차이 영어 전임 강사 장하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오전 9시부터 수업하고 와서 지금 온몸에 약간 분필가루 묻어있고 그런데 좀 더 멀끔한 모습으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성덕고 1학년 영어 내신 설명회 진행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1등급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교든, 저도 외고를 나왔는데요. 어떤 학교든 제가 여태까지 봐왔던 어떤 1등급 학생이든 아니면 뭐 100점을 맞는 학생이든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켜야 하고 부모님들이 시켜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성덕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왜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장하나는 어떤 하나뿐인 전략으로 학생들을 대비시킬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 자료와 더불어 어떤 관리를 통해서 꼭 1등급 만들어 드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세 가지 말이 제가 학생들 예비 고1 또는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요. 중학교 때는 그냥 외우면 됐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외워도 안 풀려요. 또는 단어는 다 아는데 글이 안 읽혀요. 또는 이 문제 아는 건데 2번 보다가 3번 찍어서 답이 2번이라 틀렸어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위 두 개는 중학교 영어 내신과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문제를 풀 때 이런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그런 걸러주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보호막을 줄지 또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의 시험지는 강동구 소재 모 중학교의 영어 내신입니다. 중학교 3학년 영어 내신이고요. 오른쪽은 성덕고등학교의 영어 내신이에요. 일단 첫 번째 여기 어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단위에서는 문장 단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한 문장만 잘 이해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에 나온 문법 개념 잘 습득했다면 한 문장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땐 지문을 줘요. 그래서 한 문장만 잘 이해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암기로는 안 되고 글에 대한 깊은 이해, 유기적인 독해까지 병행돼야 어법 문제인데도 그렇게 이해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문을 준 다음에 지문의 일부에 밑줄 쳐놓고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한다면 시험 문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지만 이 글에는 녹아있는 고등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문법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영어 기본기 플러스 독해력 플러스 문제풀이 능력 다 필요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2번이라고 표시해둔 부분은 이번에 성덕고등학교 기말고사에서 출제된 서술형인데요. 내가 그것을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 이거 혹시 어떤 문법 개념일까요? 이거 어순이에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근데 이거는 특정 문법 개념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개념도 알고 이게 문장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떤 어순을 취하는지 영어는 어머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사가 없는 언어라서 어순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순은 알면은 쉬운데 모르면은 전혀 풀 수 없어요. 그런 문법, 그런 영어만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필요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중학교에서는 내용일치 문제가 선지도 한국어고 되게 주어진 지문도 짧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용일치 문제도 문장이 아니라 지문 속에서 출제되고 심지어 선지도 영어예요. 그럼 몇몇 학생들에게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추론이나 글의 흐름 유형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보는 학생들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론이나 글의 흐름 같은 경우는 문장 주어주고 이 문장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올바른지 아니면 글에 몇 덩어리를 주고 덩어리 배열해봐라 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을 애초에 유기적으로 독해했던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대명사가 각각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똑같은 개념을 어떤 다른 언어로 표현했는지, 같은 생각을, 같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다르게 패러프레이징해서 글이 연결되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앞으로는 출제된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성덕고등학교 출제 경향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해가 바뀌어도 중간고사여도 기말고사여도 외부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비율이 교과서 출제 비율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반 이상을 차지해요. 어떤 시험이든지요. 그리고 난이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맨 오른쪽이 상 또는 중상 난이도의 문제인데요. 상은 모의고사 외부 지문에서 출제되고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중상은 교과서에서 출제됐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 수도 그렇고 그리고 비율도 그렇고 다 모의고사 외부 지문 쪽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성덕고등학교 학사 일정을 본다면 3월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전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3월 모의고사 무조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활용해서 어떤 하나밖에 없는 전략을 활용해서 1등급을 기필코 받게끔 도와줄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풀어서 맞게 하고 평이한 문제는 어떻게 실수하지 않아서 잘 맞게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제가 실제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개념 수업,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영어 기본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실제로 활용하는 워크시트예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념 설명 후에 저는 개념 설명할 때 판서 위주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생각하게끔 그냥 1대1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일단 개념 이해를 확실히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해한 개념을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보고 예외 상황도 더 이상의 예외가 아니게끔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풉니다. 또한 또 제 연습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자 여기서 틀린 거 밑줄 이거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이래서 애초에 눈치 빠른 학생들이 눈치로 풀 수 없게끔 문장을 준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직접 한번 분석해 보게끔 해요. 그래서 분석해서 틀린 부분 찾았다면 올바르게 고치게까지 이게 저의 연습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연습 문제도 넣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글의 단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긴 글을 주고 이 중에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뭐가 틀렸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묻는 그런 유형도 제 연습 문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출제되는 유형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런데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했고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듯이 1등급인 학생들도 저처럼 외고를 나온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러면은 다 좋은 리더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리더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을 공부하게끔 시켜요. 학생들은 시험이 있으면 공부해요. 그리고 옆에서 선생님이나 엄마가 공부해라 하는 건 잔소리예요. 근데 스스로 시험에 압박이 있어요. 이거 점수 잘 받고 싶어요. 옆에 친구 1등 리뷰 테스트 100점 맞았는데 나는 80점 맞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게 돼요. 이 위클리 테스트는 매주 진행합니다. 그래서 배웠던 내용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개념 이해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exercise 문제 많이 풀어서 개념 활용도 다 해봤어요. 그래도 리뷰 테스트까지 보는 거예요. 그만큼 빈틈없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개념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하는지였고요. 이건 제가 실제로 리딩 수업할 때 활용하는 지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단어 체크할 때 한국어 뜻으로도 가르쳐 주는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을 땐 지문을 유기적으로 독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어는 이렇게 쓴 글이 잘 쓴 글이에요. 이게 뭐냐면 같은 아이디어를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거, 같은 동사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게 paraphrasing인데 이걸 잘하는 게 언어적 능력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독자들의 입장에서도 pieces of dust and other material produced when coal and oil are burned 라고 앞 문단에서 이야기는 했지만 다음 단락에서는
these tiny objects in the air. 이렇게 paraphrasing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독해했을 때 이 coal하고 oil이 탔을 때 발생되는 이런 dust, 먼지랑 다른 요소들이 공기 중에 있는 조그만한 물체들으로 다르게 표현됐다는 걸 이해하고 얘가 얘랑 연결되는구나. 그렇다면 얘가 반복됐구나. 반복되는 거는 중요하니까 이게 메인 아이디어구나. 그래서 이 글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독해할 수 있게끔 지도한다는 소리예요. 단순히 저는 해석 수업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더 이상 이제 아이들이 문법 개념 이해하고 문제 풀고 하는데 이제는 단락 단위로 지문으로 출제되니까 직접 글을 읽으면서 that 같은 경우에 이 that은 문장 안에서 활용됐어요. 직접 이 지문 안에 녹아있는 문법 개념 이렇게 추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합니다. 이 that은 that의 용법은 명사절 접속사, 관계절 접속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용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that은 무슨 that인가 했을 때 동사 have shown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고, 이 경우에는 어떠한 명사를 이 that이 대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완전절이 나온다. 단순히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절이고 명사절일 때 완전절이고 이게 아니에요. 이해해서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그렇다면 이제 시험 볼 때도 똑같은 거죠. 시험 볼 때도 아이들이 직접 보고 이거 여기서 이렇게 출제되겠다 예상하고 문제를 푸니까 정답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대비해요. 그렇다면 평이한 문제는 어떻게 실수하지 않게끔 제가 만드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지문이라서 제 아이패드 캡처해서 오다 보니까 되게 조그매졌거든요. 근데 제가 말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지를 분석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느낌이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 언급은 됐는데 메인 아이디어 묻는 문제에서 너무 구체적이라면은 언급이 됐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유형 첫 번째 too specific. 그리고 문제 저랑 수업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문제 풀 때도 제가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볼 때 선지 옆에 틀렸을 때 이유 꼭 쓰게 해요. 연습할 때 해야 실전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not mentioned, 아예 언급 안 된 거. 지문에선 말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하면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자동 완성으로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 이런 거 자기가 상상했어요. 이러면 틀리니까 선생님들도 그걸 알거든요. 그럼 그렇게 출제하셨을 때 이 선지는 지문에서 언급 안 했으니까 틀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detail, 숫자 잘못 나왔어요, 순서 잘못 나왔어요, 이런 오답 선지도 있어요. 그리고 최상급이라든지 아니면은 the very, the first 이런 극단 표현이 들어간 경우에는 모든 이런 극단 표현이 들어간 경우에는 단 하나의 발레만 있어도 틀린 명제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선지 안에 극단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봐라 해서 이것도 제가 아이들에게 안내한 선지 분석 방법 중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반대말이에요. 여기선 좋다 했는데 나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 선지가 왜 맞고 틀렸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야지 쉬운 문제도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고, 저희가 수업 중에 연습하면서 문제 풀 때마다 연습해봐야 시험장에서는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호흡하듯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소개드렸던 저 2번 보면서 3번 찍어서 2번이 정답이었는데 틀렸어요. 이 학생들은 긴장해서거든요. 저도 지금 조금 긴장되는데요. 자, 긴장한다면 옳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그 인스트럭션 안 읽고 첫 번째 선지 분석했을 때 1번 이러고 넘어가요. 또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요. 근데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에 익숙한 학생들은 1번 맞아, 2번 틀렸어, 오케이 너 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전 일단 인스트럭션에서 옳지 않은 이렇게 나온다면 일단 저랑 같이
얘들아 여기 x 치고 들어가야지 하고 R는부터 x 치고 3지 5x 5x 했을 때 똑같은 시각화해서 똑같은 기호 고르게 그렇게 과정을 단순화시켜요. 이러면 실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평이한 문제도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어쨌든 영어 선생님이니까 언어는 어휘가 영순이잖아요. 저는 이 어휘도 수업 시간에 최대한 같이 공부하고 제가 아이들을 잘 웃기거든요. 근데 그 좀 웃기면은 기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랑 연결시켜서 기억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 단어 보면은 뜻이 기억나게 그렇게 지도하는데 저는 이걸 커넥팅 학습법, connect, 연결시키는 학습법이라고 명명했어요. 한번 같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제 했던 거예요. 어제 아이들한테 implement, observe 수업 시간에 이 단어를 지도하게 됐는데 이거 어머니들에게 소개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implement 무슨 뜻일까요? implement에서 imply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임플란트예요. 저희 치아 임플란트 언제 해요? 그 잇몸에다가 밖에서 만든 거 적용시켜서 넣어서 그거 쓰잖아요. 그래서 implement 하면 적용, 사용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명사로 했을 때는 적용, 동사로 했을 때는 사용하다, 시행하다. absurd 이거는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absurd라는 단어의 뜻은 터무니없는 이에요. 그러면 터무니absurd 이러면 절대 안 까먹겠죠. 이렇게 주요 단위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absurd 할 수도 있지만 기억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기억에 꼭꼭 남게끔 해서 시험장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정답 다 맞추고 오게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성덕고 통합과 관련해서 설명회 진행을 맡을 저는 시너지 팀에서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는 곽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성덕고 관련해가지고 그 성덕고 통합과학 내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구과학 그 고등학교 과학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성덕고 관련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학부모들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등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일 고1 때 문과 이과 통합해서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과 들어가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때 넘어가서 물리학,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성덕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전 지구과학 담당이니까 지구과학원은 고3 때 내신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존재를 해가지고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고3 때 가서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 지구과학2 이렇게 선택해서 내신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고1이시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쭉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덕고 통합과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다 굉장히 쉽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 높은 게 안 나오고요. 선생님들도 압니다. 이 성덕고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그게 없고 약간 공부를 잘 안 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출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물리학, 화학원, 생명과학, 지구과학원 충분히 만점 맞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적고요. 그 풀 자체가 좀 적고요. 그 학생들만 이기면 충분히 1등급을 안정권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각 파트별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PPT에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물리학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보면은 물리학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원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사실 성덕고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통합과학만 봐더라도 아무리 물리학이랑 화학을 어렵게 출제를 해도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그걸 알고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이
나머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파트에서 많이 틀린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명과학의 오답률보다 지구과학의 오답률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과학의 대략 40% 정도가 지구과학 파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 원리를 자료 해석에 사용되는 그런 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고차화된 좀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 그 고2, 고3 넘어가서 그런 사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통합과학에서 이 지구과학 문제는 어느 정도 암기를 통해서 그 자료를 어디서 봤다, 이거네? 라고 판단하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과학이라는 게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암기라는 입장에서 딱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나 암기 너무 싫은데, 나 암기 못 하는데, 심지어 과학에 약간 흥미가 없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더 안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의 수업 스타일이나 수업을 하려는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학에 조금이라도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아이들을 가르치거든요. 특히 고1 때는 더욱더 그걸 좀 더 중점적으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통합과학 내신 성덕고에는 이 정도로 나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시 간단하게 뽑아왔는데, 이게 통합과학 작년 기준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을 정말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 원리는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그러면 딱 보자마자 학생들이 이제 멘탈이 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제가 지금 사용할 성덕고 내신 대비 교재에 사용할 이런 내용인데요. 그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학생들이 이거 하나 다 빠짐없이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화학 파트 되겠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화학에 정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한 문제가 성덕고에 출제가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성덕고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시중 교재를 많이 풀어보면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다가 이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야지 결과적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고요. 그거를 나 한 번 했네, 나 공부 좀 했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선지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 공부하는 거랑 시험 보는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마찬가지로 저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마찬가지로 성덕고 같은 경우는 막 난이도가 드라마틱하게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본 개념을 여러 번 질리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기는 합니다. 사실 질리게 해야지 실제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조금 떠오르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리게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가져가 주는 게 제 첫 번째로 목표고요. 제가 사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학생들 1대1 클리닉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지구과학을 고2, 고3을 맡고 있는데 제가 조교쌤도 계시긴 하지만 1대1 클리닉과 같은 질문 받는 시간 혹은 학생 관리하는 시간은 제가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학생들의 숨소리까지 다 외울 정도로 일상 마크에서 그 학생의 약간 성격은 어떤지, 그 다음에 이 학생의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관리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실 수업이 있는 시간에 학생이 클리닉을 오면은 통합과학 전문하시는 조교님이 아마도 또 그 질문을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시너지의 약간 자랑이자 시너지의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자료량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나 자료에 깔려 죽을 만큼의 자료를 항상 저희는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당연히 탄탄한 기본 강의는 당연히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고요. 위클리 테스트라고 제가 매주마다 시험 보는 거를 그 다음 주에 그 관련된 문제를 간단하게 성덕고 맞춤으로 제가 출제를 해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학생들 오면은 오픈 채팅을 만들거든요. 그 오픈 채팅에다가 그 학생들 초대해놓고 그 결과를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시너지관 오시면은 그 게시판에 붙여놓습니다. 사실 어머님들한테 그 결과를 안 보내는 이유 자체가 그 학생들이 그거를 첫 번째로 보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자극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어머님한테 만약에 보내드리면 어머니가 왜 몇 점 맞았어 라고 하면 학생이 한 번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거는 약간 지양해서 일단 제가 관리하고 저희 학원에만 공지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만약에 그때 어떤 테스트에서 굉장히
약간 성실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라서 약간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필수 클리닉이라든가 등등등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내신 대비, 통합과학 내신 대비는 7주 차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때 약 그 직보 포함 6주 정도만 6주 정도가 수업으로 나가는데 그 약 2주 정도가 제가 직접 낸 그 성적고 맞춤, 그 내신 대비 모의고사 파이널 테스트, 본답까지 총 크게 3가지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스케줄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덕고 개강 같은 경우는 20일 날 진행합니다. 성덕고 같은 경우는 7시 10분부터 수요일 날이죠. 수요일 7시 10분부터 10시 까지 총 2시간 50분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20일, 27일, 그 다음에 4월 3일, 10일, 17일, 24일 하면 총 이렇게 6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 주는 이제 직보주차로 7주차까지 내신 대비로 완성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통합과학 내신 스케줄 같은 경우는 성적고는 앞에서부터 쭈르르륵 그때 진도가 나가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지구과학 파트입니다. 지구과학 파트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파트 관련된 테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가 나오는데 화학 파트 내신 대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파트 테스트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물리 파트라고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이 생명과학이랑 물리 파트가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 개념으로 나오고요. 어느 정도 현상이 사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고사 파트가 그렇게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과학 파트랑 화학 파트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성덕고가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4주차의 전체 범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 학생들이 조금 더 한 번쯤은 더 알았으면 좋겠는 거를 마지막에 4주차 때 복습 한번 하고 그에 따라서 테스트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5주차랑 6주차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널 내신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덕고 맞춤에서 제가 성덕고 내신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다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스트 7주차는 직전 보충을 진행한다까지로 통합과학 내신 스케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너지 학원이 이 고덕동에서 정말 유명했던 이유가 학생들 관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어사이먼트 마찬가지로 주간 그 숙제 같은 경우는 약 시중교재 3개 정도, 많으면 3개, 적으면 2개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주간 모의고사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복습 영상은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프채팅에 매주마다 제가 수업 나갔던 거 그 링크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드리거든요. 그에 따라서 학생이 그거 다시 보고 영상을 복습할 수 있게, 그때 수업을 복습할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한 3주차에서 4주차, 늦게 되면 5주차긴 한데 4주차쯤에 아마도 나갈 예정입니다. 클리닉 엔젤하고 신인교재 4개 정도 묶어서 서비스 개념으로 나갑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주간 숙제로 3개, 그 다음에 클리닉 엔젤로 4개 정도 총 7건의 시중교재를 풀다 보면은 그 자체, 통합과 그 자체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좀 많은 양의 공부이긴 하지만 이 정도 하면은 절대로 100점도 사실 가능한 시험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너지는 클리닉은 정말 빡세게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전화나 전화 좀 많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시너지 항상 믿고 맡겨주시면 그에 따른 결과를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통합과학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